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윤영수입니다.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해남 윤씨는 아니지만 학교 다닐 때 윤선도 선생님 매우 좋아했고 또 국어과 출신이기도 하고 또 윤정현 선생하고는 또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장흥에서 저도 나고 자랐고 보통 이제 사범대 나오면은 경로가 그렇게 되듯이 일반 고등학교에 한 10여 년 있다가 우연찮게 98년 대한학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청의 강인디학교, 담양의 한빛고등학교 등등을 경험을 했고 현재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푸른숲 발도르프 학교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게 굳이 학장이라고 표현한 거는 학교 자체가 독특해서 그런 것이지 학교의 급수가 높아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발도르프 학교는 그 교장이나 교감이라는 관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인데 학교의 어떤 특별한 사정상 행정 중심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구성원들의 뜻이 있어서 제가 한정적으로 그 학교에서 지금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주제 자체가 대한교육학교이기 때문에 전개의 과정, 내용, 형태, 현황, 왜 대한학교라고 하는 좀 특별한 내용의 학교가 등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교육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야 온당한가 혹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우리 일상의 어떤 관습, 기기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린 시절에 거의 라디오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스마트폰 하나로 텔레비전 기능도 다 하고 통신 기능하고 문서를 주고받는 그런 기능까지 다 하고 있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에 비해서 그런 굉장히 급속한 변화, 정치적인 제도 역시 굉장히 많이 변했죠. 복지라는 그런 말이 과연 80년대에 빈번하게 사용했었을까? 예를 들면 무상교육,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말들이. 근데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고 있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 학교는 굉장히 변화가 더딘 점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이야기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한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퀴즈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영어 같긴 한데 너무 글씨가 작은 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나라의 식량 부족 현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나눠보자 하니까 그 해당 학생이 있는 지역의 상황을 다 반영하는 답변들이죠. 이제 4번 중국을 예로 들자면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학생은 어떤 답을 할 것 같습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것인데 관심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관심 없다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아마 상당 부분이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아마 물어볼 겁니다. 유럽은 그렇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역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적 현상을 꼬집기 위한 좀 에피소드인데 유럽은 먹고 살만하니까 저렇게 하겠죠. 또 먹고 살만하니까. 유럽의 그 배경도 복제 배경도 추적에 들어가는 다 사실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침탈을 통해서 얻은 부를 축적해서 지금의 복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뭐 밑도 끝도 없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다 잘 됐던 건 아니겠죠. 일본은 아주 특이하게 이 문화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게 너무 강조돼서 나중에 이제 오히려 뭐 독특한 어떤 사회병리적 사건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한국의 엄마들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기 자식에게 남한테 지지 말아라 이러겠죠. 그다음은 이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렇게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한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 한 40대까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진급, 승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공부. 한국인이 피곤한 이유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계속 공부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공부하다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그 사다리 타는 강박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도 굉장히 이제 드물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학교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 문화 전통을 봤을 때도 선비들의 수양과 수시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그 품격 높은 그런 자기 정진의 세계였는데 지금은 물론 전통사회에서도 입신 출세, 입신 양명이라는 그런 현실적 가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전 국민이 이 공부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나라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나라죠. 대체로 이제 한국 사회를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인터넷 속도도 세계 최강국이고 경쟁 좀 유난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이 남한 기준에서 5천만 명이 채 안 되지만 스포츠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든 스포츠 종목을 다 잘하려고 그러거든요. 올림픽 나가면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에서 뭐 세계 막 5위, 4위 이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거의 이제 막 몸에 배어 있고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이 시골에서도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하는 것이 아주 어려서부터 심지어 더 심하게 말하면은 태아 교육을 할 때부터 이제 막 남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그런 준비를 막 하는 거죠.
큰 아파트 가진 사람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문명사적인 성찰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해남도 그렇고 장흥도 그런데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그죠? 신장도라고 해가지고 잘해야 포장이, 해남하고 광주는 언제 포장이 됐는지 모르지만 장흥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년 중반 이후에 포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자동차를 갖고 있죠. 근데 자동차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뭔가 여유 있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반문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피곤해져 있어요. 힘들어져 있고. 굉장히 그 전 시대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더 쫓기고, 그렇죠? 선생님들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힘들고. 근데 젊은 시절에 교사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동기는 직업도 안정적이기도 했지만 조금 여유가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 선택의 동기로 작용했는데, 과연 요즘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이 마음이 편할까? 장흥의 물축제가 어젠가 끝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밤새도록 동원돼가지고 과연 그런 일을 공무원들이 정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이 되게 다 과잉입니다. 과잉. 영양 상태라고 이것도 해놨는데, 우리 먹는 거 보면은 예전에는 특별하게 어디 인사 갈 때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한 근 끊어가지고 이렇게 신문지에 말아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삼겹살 구워 먹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체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좋게 말해서 영양 상태가 좋은 거고, 옛 기준으로 보면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잘 안 맞죠. 북한 혹시 이렇게 금강산 관광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교되죠. 거기는 그런 비만형이라고 할까요? 과체중인 사람이 거의 없고, 한국 사람들은 이미 체형이 바뀌어 있어요. 남북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반면에 한국 사회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부족합니다. 불평등 구조가 미국과 맞짱을 뜰 정도로 아주 극심하고, 예를 들면은 또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좀 진보와 보수, 우리나라 이제 보수가 제대로 없다는 게 이제 그 약점이긴 하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통념, 상식의 교집합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박하죠. 얇은 편이죠. 심각하죠. 또 윗세대하고 나이 든 분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교집합되는 부분이 또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같은 땅에 살면서도, 같은 정치제도, 사회제도 속에 살면서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좁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상대를 받아들이는, 타자를 끌어안는 힘이 굉장히 취약하죠. 방금 말씀드린 그 한국 사회의 내용이 이 학교에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형성된 이렇게 억압 기제가 학교에서도 그대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경쟁을 위한 학습이 또 과잉인 것이고, 이게 이제 학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초중고 학생들이 보면은 초등학교도 저렇게 많이, 저 정도면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자는 것 같고, 어쨌든 중학교까지는 그런 데를 봐줄 만한데, 고등학생들이 5시간 정도
내지 6시간 자는 게 적절한가? 사실 이건 연령대 구분 없이 8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정상이거든요. 오히려 이제 10대 후반은 이제 마지막 성장의 끝부분이라서 잠을 더 많이 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수면에 이렇게 취약한 일상에 학습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 시간이 2시간이 채 안 된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마 40, 50대 이상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충 수업도 거의 없었고 사고 많이 치고 굉장히 사고 많이 쳤죠. 동네에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지향도 부리고 또 사고도 치고 그러고 나니까 철들면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는데 어려서부터 너무 이렇게 저런 짜여진 생활만 하다가 이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때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뭐 좀 의외로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뭐 변호사, 판사, 범사 이런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엘리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정규 수업의 공부 시간이 한국이 뭐 미국이 그나마 많은 데 비해서 거의 배가 많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정말 어떤 지적 능력, 지성적 능력이 뛰어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여러 외국 학생들하고 모여서 토론을 해보면은 한국 학생들의 발표 능력이 제일 취약해요. 발표를 할 수가 없어요. 파편화된 지식은 갖고 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녹여서 내 관점화 시켜서 개성화된 목소리로 표현하는 훈련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이 돼도 의사표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을 그나마 갖고 있는 게 다 어떤 책들이냐면은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어, 영어, 수학이 되겠죠. 국어, 영어, 수학이 관한 책이 25권이죠. 이 책의 약점은 뭐냐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소장 가치가 거의 없다는 거죠. 비싼 돈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책을 소화하기도 힘든데 잘못 누르면 안 되니까 그냥 힘든데 무슨 교양 도서나 뭐 고전을 갖고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어떤 그 척박함을 보면은 참고서나 문제집, 수험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사는데 그런 교양서를 사는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정책적으로 조금 좀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고. 근데 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의 시간표입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안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제기하는 거죠. 저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뇌라는 것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녁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루 마감하고 그러면 다음날 아주 이 일상이 뭐랄까요 활기차게 시작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며칠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말해서 번아웃되죠. 번아웃. 그러니까 회사원들이 요즘에 그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다가 과로사하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죠. 인간의 본성에 사실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료와 잘 지내고 역시 나랑 다른 타자와 협조하는 공감하면서 협력하는 능력인 거죠. OECD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미래 세계에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특이한 거는
태국,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이런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월등한 나라가 아니죠. 소위 그 선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도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성, 타자를 수용하는 힘이 경제적인 발전과 병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한 군데 있는데 어딜까요? 올해 수교 20주년 해가지고 조사하면은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나라입니다. 부탄인데요. 부탄은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정치 제도로 치면은 왕정을 선호하는데 실제 임금은 또 왕정을 포기하기도 했고 남아 불교는 아니지만 그 일종의 티베트 불교 비슷한 독특한 불교를 지니고 그 종교가 국가의 종교인 그런 나라이고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교육을 열심히 하지만 정말 필요한 역량은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상호작용 능력과 비슷하게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이것도 매우 떨어지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정서적 공감은 주로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거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저 녀석이 자꾸 좀 성가시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때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세게 때리면 제가 아프니까 적정 수준에서 저 녀석에게 적정한 이연만 가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예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 뭐해요? 못해. 그냥 막 해버려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는 약과라고 할 수 있죠. 아예 죽는 경우까지 있으니까요. 인지적 공감 능력 반대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니까 저 녀석이 되게 싫어하고 한 대 때리려고도 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 친구한테는 같은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소위 인지적 공감 능력인데 그 녀석들이 희한하게 맞으면서 또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때리는 녀석은 더 화가 나서 더 강도가 세겠죠. 한번 생각해보죠. 왜 이런 게 지금 아이들한테 없어졌을까요? 문화적인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골목이 사라진 거예요. 골목이 놀이터였고 골목이 역할 기대를 배우는 사회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었던 거예요. 그 골목에서는 나이 한 5살 차이 난 아이들이 거기서 골목대장이 있어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고 어린 친구들은 그 형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언니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막 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살 먹으면 자기도 그 형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기 시작하고 근데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마을이 파괴돼 버리고 골목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골목에서 이 역할 기대를 배우고 상호작용 능력을 키워야 될 아이들이 요즘에 다 어디를 갑니까? 학원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서 정말 그 사회생활에 필요한 좋은 필요한 역량을 놀이로서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지식으로서 유치원에 가서 뭘 배우거나 영어를 조금 일찍 배우거나 수학을 조금 일찍 배우거나 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죠. 청소년 건강이 심각한데 이 비타민 D 유병률이 이제 좀 심각하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척추 측만증부터 시작해서 피부 트러블, 알러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비타민 D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는데 햇볕만 쬐면 되는 거거든요. 비타민 D는 물론 비타민제 약도 있긴 합니다. 약도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햇볕을 쬐야만 피부에 합성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 놀지를 못하니까 이런 질환에 시달리는 겁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뭐 절반 이상이 요즘에는 다 자는 거죠. 차라리 잠만 자면 다행인데 이제 막 난동을 부리기까지도 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게 이제 뭐 거의 일상화되어 있죠. 자잘하게 선생님한테 욕하고 때리고 하는 거는 뭐 뉴스거리가 되지 않고 좀 심각하게 막 말썽을 일으켜야지 그나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기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력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우울증이 더 심화되면 공황장애에 빠지고 그 다음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의 하루에 1명 정도가 이제 청소년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뭐 전국 시, 군구를 따지고 보면은 평균적으로 하여간 평균적으로 있습니다. 해남 지역에도 연 한두 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건데 대체로 이제 농촌 지역 학생들은 그래도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고 도시 아이들이 많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엄청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안교육이 왜 태동한가에 대한 배경들이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기존의 학교 가지고는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아라고 하거나 부적응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안교육적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가 변하는 아이들에게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혹시 저기 카메라 이렇게 촬영하는 분은 고등학생인가요? 네. 제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죠? 네. 강요된 5만 명, 7만 명이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닌 거죠. 학교가 몇백 개가 없어지는 거죠. 학교가. 오늘 뉴스를 제가 뭐 우연찮게 봤어요. 밥 먹으면서 여기 오기 전에 해남읍에 그 화문반점 정통 중화요리 잘하는 거기서 제가 거기서도 봤고 아침에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잠깐 보고 또 그랬는데 오늘 뉴스에 중요한 뉴스가 3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안철수 재밌는 분 같아요. 예전과 다르게 이제 근성과 끈기가 막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북핵 문제. 세 번째가요. 초등학교 교사 임용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5,800명 중에 작년에는 5,800명을 임용을 했는데 내년 시험인가요? 올해는 한 3,500명 정도로 대폭 줄어들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있으면 선생님들도 더 많이 임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보죠. 지금 학생들을 조금 이해해 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그러니까 정치 체제, 박정희 시대에 막 초중고를 보냈다가 암살당하고 그나마 뭔가 좀 잘 될 듯 하다가 전두환이라는 군인이 들어와서 집권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암울한 정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했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는 다 민주화 이후에 물론 이제 이명박 박근혜라는 좀 퇴행의 시기가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이명박 박근혜 욕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욕은. 그 전에는 뭐 이상한 노래만 하나 이상한 노래라고 하면 더 그렇고 약간 그런 저항적인 노래 하나만 불러도 잡아가던 시절이었는데 다 도시화됐습니다.
해남도 도시화 됐다는 거 인정하실 겁니다. 해남이 뭐 해남읍이라고 해서 도시 문화가 없나요? 스마트폰 다 사용하죠. 뭐 피자 시키면 배달해 주죠. 그죠? 여기 청소년들도 기회가 되면 다 해외 여행도 할 수 있죠. 다 도시화 됐습니다. 소비 자유가 소비로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뭘 사 먹어야지, 뭘 소비할 수 있어야지 내가 자유로움을 느끼는 세대들이죠. 우리는 소비라는 개념을 모르고 자랐죠. 용돈이라는 거 줄려 줄 수가 없었죠. 특별히 뭐가 있어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화돼 있고 가족이 해체돼 있어요. 가족이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돼. 왜 니네는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죠. 막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디지털 문화가 과잉 상태죠. 이 친구들은 매뉴얼 없이도 뭐 하나 기기 딱 오면은 다 알아서 합니다. 감각적으로. 어른들은 있는 그 기능 100% 활용하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힘들죠. 대신에 자연에 대해서 장애 수준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경험의 결핍을. 새소리를 분간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시골에 살아도 엄마 아빠들이 가르쳐 주실까요? 뜸부기 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듣고 뜸부기 내지는 뜸부기는 요즘 귀하기도 하지만 뻐꾸기 심지어 비둘기 소리, 참새 소리, 박새 모릅니다. 저는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아침에 너무 이렇게 새가 이렇게 주변에 막 제잘제잘 하니까 야 지금 너무 기분 좋다. 새소리 들리냐 그랬더니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저게 소리 나지 않느냐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예, 관심도 없고 전에 내가 경험했던 청각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새소리라고 인지하는데 단순한 소음인 거죠. 소음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게도 뭐 카톡 하나 딱 오면은 민감하게 반응하죠. 달라요. 전혀 감각이 새롭습니다. 자녀가 계신 분들 혹시 아이들이 청소할 줄 압니까? 청소? 시키지도 않죠. 걸레질 합니까? 안 할 겁니다. 이불 갭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런 거 없죠. 제가 대안학교 있으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애들이 있을까? 자기 방 청소를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아이들은 걸레질을 해본 경험이 없고 침대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에 이불을 갤 줄 몰라. 이불을 처음에는 괴물도 이런 괴물들이 있나 싶었는데 나중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었어요. 먹는 거 말도 못합니다. 먹는 거. 온갖 화학 조미료에다 첨가물.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식품 첨가물들이 600종 정도가 돼요. 600종. 거의 매일 섭취하고 있죠. 과자 먹고 하면서.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기 연령대가 보니까 이제 자식이 있거나 뭐 조카가 있거나 손주가 있거나 이럴 것 같은데, 피부 트러블이 알러지나 이런 게 없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아이들 괴롭히는 피부 트러블이 뭡니까? 아토피죠. 저는 아토피 어렸을 때 아토피라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들어본 바가 2000년 90년 후반 아토피는 이제 일종의 면역 질환인데 어쨌든 몸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몸에 들어온 어떤 이상 물질, 균 이런 것들을 방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근데 대체로 간접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산마을고등학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급식 철학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때는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친환경 급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겠다. 지역
세 번째가 제철에 나온 음식을 먹여야 된다. 제철. 네 번째가 채식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극심한 저항에 이제 시달리게 했죠. 부모들도 심지어 한참 크는 아이들한테 고기를 안 먹여서야 되느냐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의 몸 상태가 다 좋아졌어요. 비만인 아이들이 없어지고 아토피를 가진 고생한 아이들이 그 아토피를 이겨내고 피부가 좋아지고 알러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어떤 섭생 물질이 있구나 내지는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초래되는 거죠. 정확하게 무엇이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은 경쟁이 조기화, 일상화, 전면화, 내면화, 전생애화 되고 있죠. 전생애화. 사회 자체가 거칠고 황폐화되어 있어요. 비도덕적이고 야만적인 구조, 천박하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보고 왜 환호합니까? 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가 저렇게 진짜 비도덕적이고 이명박 생각해보세요. 생긴 것부터 아주 그냥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지 또 박근혜 보세요.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얼마나 힘들겠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처받은 사람을 안아주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을 호명해 주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운 거죠. 선생님들은 어떤지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어합니다. 되게 힘들어요. 다들 만족도가 항상 어느 집단이든지 독특한 분들이 0.9%는 그래도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대부분 힘들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1순위 되는 것은 교사의 그 활동 내용이 좋아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회적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만 62세까지인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방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상위 5%의 학생들이 교사가 됩니다. 상위 5%에 이제 우리가 조금 비교하는 그런 나라들 있죠. 유럽 같은 데는 대체로 상위 20%의 학생들이 사범대나 교대에 진학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위 5%의 학생들이 사범대나 교대 진학해서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못합니다.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일본의 경우고 2011년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더 뭐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일 좀 심각한 통계가 정신질환으로 5,400명이 휴직을 합니다. 휴직. 우리나라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통계 자료가. 추정해보는데 간접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가 하나 봤는데 정신질환으로 휴직하거나 면직한 교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살하는 교사가 아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아는 젊은 친구들이 이 교대나 사대에 간다고 하면은 좀 생각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명예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배경을 보면은 학생 지도가 너무 어려워. 이게 제일 크고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학교가 지금 대한민국 학교가 좋아졌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때는 엄청 두들겨 맞고 뭐 공부를 조금 잘해도 두들겨 맞았는데
못한 친구들은 더 많이 이렇게 뺨 맞는 거 예사로 맞았고 그냥 개인적인 심부름 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성추행, 성희롱, 뭐 비일비재 했었는데도 가만 생각하면 그때는 그런 거를 이렇게 뭐랄까 몰랐죠.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그 70년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 시절이 좋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학교에 컴퓨터도 있고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학급당 뭐 한 25명, 도시에서도 한 30명, 해남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뭐 학급당 초등학교는 뭐 10명 정도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됐는데도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들이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명예퇴직을 하려고 해요. 대학교를 갔다고 치죠. 지금 대학교 가는 비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일 대학교를 많이 갔던 해는 2008년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80%가 대학교를 갔는데 지금은 70% 정도로 10명 중에 7명만 대학을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대학을 가게 된 배경은 대졸자, 고졸자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역시 미국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대체로 한 요 수준 정도는 돼야지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은 가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완화된다는 거죠. 실제 대학교를 가고 나는 학생들이 취업을 못해서 휴학하는 경우가 10명 중 3명, 4명 정도가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하고 또 삼성에서 이렇게 이제 연구한 거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이 42% 정도가 남아돈다는 거죠. 이게 취업률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취업률이 6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퍼센테이지를 취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취업률이고요. 통계라는 거를 이제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취업 유지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취업됐는데 인턴 기간이 끝난 6개월 후에 재조사를 하면은 10% 이상이 다 뚝 떨어집니다. 대학 진학률 70% 수준으로 딱 떨어졌어요.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배경은 첫 번째는 대학 나와도 이제는 취업하기 힘들다. 두 번째는 서민들의 가계가 굉장히 이제 악화돼서 4년 동안 대학을 보낼 만한 경제적 역량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일본 쪽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거 하나 빠졌나요? 네, 1번 보겠습니다. 통계를 잘 보면은 시작점이 90%예요. 90%. 그러니까 대학생 마치고 졸업하면은 10명 중 9명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 취업을 한다고 보는 거죠. 이 통계의 배경에는 일본 대학 진학률이 몇 프로일까요? 한 55% 정도 되거든요. 55%. 그래서 이 결과가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대학 진학률이 7, 80%다. 그러면 그 남아도는 과잉의 대졸자들은 역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보면은 교육도 받지 않고 고용도 하지 않고 또 기술 연마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줄여서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4명 중 1명은 저런 경우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또 최근 2016년은요 희한하게 제가 그 자료를 인용할까 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인용을 안 했는데 초혼 연령이 35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저거는 보통 만 나이로 하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보통 하는 나이로 하면 32.6세면 34살이거든요. 34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31살을 내겠죠. 31살. 예전에 95년에 이 정도였고 90년 전이었으면 이거보다 또 더 낮았겠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아까 그 얘기가 좀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연령이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뻔하죠. 취업을 할 수가 없고 취업해도 집 구하기도 힘들고요. 특히 도시에서는 더 심하죠. 해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혼부부가 어디 뭐 농가주택 구입해서 살기가 쉽지 않겠죠. 아파트, 해남의 아파트 얻으려고 해도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너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대학 교육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뭐 조카나 자식들, 손주들 유학 보내면 이제 우리나라의 한계인데요. 이 동유럽 같은 데가 안 나와 있거든요. 동유럽은 예를 들면 뭐 크로아티아나 우크라이나,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가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살기도 좋고 사회주의 전통이 있어서 학비가 없습니다. 학비가. 그런 데 보내면 참 좋겠어요. 역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참고하는 이 북유럽은 등록금도 싼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공적 지원도 많고 여기는 인식이 그런 거죠. 대학생들은 그 개인이 나름의 뭐 개인적 욕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개인이 뭔가를 공부를 잘해서 잘 되면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생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게 이 여기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등록금은 비싸지만 뭐 거의 미국은 조금 애매하죠. 이쪽 나라들은 이제 공적 지원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돈이 거의 안 든다는 거죠. 등록금은 싸지만 이제 공공 지원은 적고 우리 또 일본, 한국 확실합니다. 그죠? 등록금 비싼데다 공적 지원도 거의 없습니다. 유럽의 대학 등록금이 없는데 덴마크 이게 이제 독일 카임에 없다는 뜻이고 도이칠란드 등록금이 없어요. 핀란드도 없고 그린랜드 없죠. 오스트리아 없고 스웨덴 역시 없고 있어도 좀 싼 편이고 영국이 아마 제일 비쌀 텐데 영국이 여기에 역시 영국이 만만치 않죠. 영국은 이제 대처 이후로 영국은 그나마 영국에서 제일 자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영국은 특별하게 2차 대전 후에 이제 나라가 초토화된 다음에 국가가 어쩔 수 없이 그 국민들의 의료를 이렇게 떠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해놓은 그 의료 체계가 서비스 체계가 지금도 이어지는데 영국은 아픈 사람들 돈 안 받아요. 희한하게 영국의 의료 체계만큼 또 잘 돼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의 대학들은 거의 돈을 안 받습니다. 영국이 돈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손석희 식으로 얘기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영국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얼마든지 빌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졸업한 다음에 연봉이 3,800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700만 원이면은 이 채무 이행 의무가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3,500만 원 받고 계속 10년, 20년 살면은 30년 살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근데 3,800만 원이 넘으면은 그 넘는 금액의 9%를 12개월로 나눠 상환하고 연봉에 그러니까 뭐 계산을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넘는 금액이 200만 원 아닙니까? 200만 원의 9%면은 29, 18, 18만 원이죠. 18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상환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죠. 30년 동안 갚고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한강 되는 거죠.
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빌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자 자체가 엄청 비싸죠. 이자 자체가. 그러니까는 얼마나 속상하면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알면 더 열받죠. 성질나고. 한국 사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대한교육에 대한 얘기는 곧 이어지니까요. 정규직 3.3%일 때 비정규직 0.5%입니다. 거의 뭐 10배 가까이죠. 임금 격차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고요. 사회복지 지출 순위를 보면은 최하입니다. 최하위. OECD 그 통계 지표 한 거 이렇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악성 지표에서 거의 막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권 정도 됩니다. 15위권.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세계 10위권입니다. 세계 10위권. 굉장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명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못 미치는 나라에 비해서 이 국민의 나 한 개인의 삶의 질은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삶의 질을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투표만 좀 잘하면 되는 거죠. 요번처럼 투표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저쪽 동쪽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심각합니다. 이 1년 유병률은 1년에 우리 국민의 16%가 이 정신질환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고요. 평생 유병률은 더 높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담배하고 술 마시는 분을 좀 제외해야 되는데 이거 제외해도 아주 굉장히 높은 수치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사람 옛날에 현진건 소설 중에 뭐 술 권하는 사회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이런 걸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43만 명이죠. 43만 명. 지금 2017년 기준으로 하면은 뭐 50만 명이 훌쩍 넘었겠죠. 50만 명이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이 통계를 항상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노출된 숫자고요. 비노출된 그냥 시골에서 혼자 그냥 있거나 뭐 남들 이목이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죠. 남들 이목이 무서워서 그런 데 자체를 안 가거나 사람까지 하면은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든 사회고 노인 뭐 빈곤율 누누이 뭐 우리가 들었던 말이요. OECD 평균의 4배가 되고 65세 노인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잘 살게 된 거는 같은데 속빈강정이에요. 속빈강정.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나한테는 도움이 안 옵니다. 안 오고 돈이 이렇게 몰려있죠. 상위 한 3% 이 정도에 몰려있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서 한 600억 달러의 수지 이익을 남겼다 그러면 500억 달러는 전부 다 재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출해서 옛날에 박정희가 수출하면 우리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돈이 우리한테 오질 않습니다. 자살률 뭐 하루 평균 자살률이 자살자 수가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대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했을 때 117이 밖에 있는 나라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거대해서 이 통계가 정말 어디를 기준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자본주의 유형을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영국, 미국은 역시 자유 경쟁이 강조되고 작은 정부를 얘기하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이 크고 북유럽은 사회주의가 좀 결합되어 있죠. 세금이 높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보편적 복지가 특징이고 유럽 대륙형은 중간이면서도 복지를 더 강조하고 있고
남유럽은 독특하게 가톨릭의 영향이 크고 또 이탈리아의 마피아 생각하는 거죠. 동아시아 자본주의 분배 복지보다 경제 성장을 중시하고 세금과 정부 지출이 낮습니다. 시장에 많이 맡기고 복지 국가는 거리가 있죠. 공공 영역 지출이 대단히 빈약하고 사적 영역의 비중이 과도하게 큰 것이 특징이다. 이게 뭐냐면 보험 같은 거 지금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보험 같은 거 안 들어야 되거든요. 저축 같은 것을 안 해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워낙 국가가 책임을 안 져주니까 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집도 그렇고.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사회 붕괴에 이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이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붕괴의 전조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한국 사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좀 쉬었다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2부 본격적인 대한교육에 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98년에 대한학교가 시작됐다는 것도요. 가만 보면 사회적 맥락이 있습니다. 98년이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된 거고요. 9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어쨌든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캐릭터 굉장히 재밌었어요. 김영삼. 굉장히 이렇게 감각적이고 약간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재미난 구석이 있었어요. 김영삼도 그렇고 김종필도 좀 그랬죠. 약간 여유도 있었고 약간 낭만적 정치인 기질이 있었던 거죠. 고개를 흔드시는 분도 있고. 아무튼 이 1987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의 분기점이죠. 그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물론 이제 민주정부가 수립되지는 못했지만 그때서부터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1988년에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본격적인 후기 산업 소비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력이라는 것이 소위 중산층이 그때 굉장히 많이 탄탄했었어요. 비판적으로 보자면 이제 거품 경제의 측면도 있긴 했지만 그러면서 야구장에 가서요. 우리가 옛날에 영화로만 봤던 햄버거와 콜라를 먹으면서 프로야구를 즐기는 그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맹목적으로 이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학교도 좀 더 선택할 수 없느냐, 교육을 좀 더 요즘 말로 퀄리티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하지 않느냐. 왜 학교는 바뀌지 않고 맨날 빠따 지금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교복 입히고 이런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교복 입히는 거는 그야말로 표준화, 획일화의 상징이고 통제와 관리의 어떤 시스템인데 그거를 그대로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일본 가면 더 심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거의 모든 학교가 수업 시작할 때 전부 일어섭니다. 학생들이 교복 다 입고 훅훅하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나라 교복은 좀 세련됐는데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렷 열중서대에서 선생님한테 격려하고 앉고 수업 시작하고 수업도 끝나면 또 일어서서 인사하고 수업을 끝내요. 참 대단한 나라. 이해하지 못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나라. 교복이 없는 학교가 아주 특별한 대안학교 말고는 전부 다 교복을.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죠.
아무튼 이 대안학교도 그런 사회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안병현 교육부 장관이 있었을 때 이제 그게 97년, 6년, 7년, 8년 그 무렵에 이제 대안학교 운동이 민간에서 진행되고 교육부에서는 당시 굉장히 심각했던 왕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용어가 부적응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적응화 프로그램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부 관료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침 민간에서 1997년에 뭐 간디 청소년 학교 막 이런 게 막 하는 거예요. 인가도 안 받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혁명이었어요. 감히 민간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간판을 낸다는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불법이고 탈법이고 그런데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학교라고 이름을 딱 짓고 녹색평론에다 광고 내서 학생들 모집하니까 정말 온 거예요. 학생들이 20몇 명이. 그런 운동을 교육부가 이제 받아주고 오히려 지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개교한 학교들은요. 교육부에서 기숙사 지으라고 당시에 5억 원을 다 일괄적으로 줬었어요. 한빛고등학교도 그때 5억 받았고 간디도 그렇게 했고 제가 자료 제 기억으로는 한 7개 학교가 되는데 요즘 자료를 보니까 5개 학교더라고요. 98년에 한빛고등학교 담양에 있고 해남에서도 종종 가족 학생들 주변에 있죠. 네, 저도 거기서 7년 동안 교사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저도 그때 나이로 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이어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사랑해요 이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같이 축구하고 막 지리산 종주하고 동학혁명 기념 유적지 답사하고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여행 가고 하는 것들. 99년에 푸른 꿈 무주에 있는 아실만한 학교 동명고등학교는 광주에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폐쇄적이에요. 교회 그 신도 자녀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라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산마을고등학교 2000년에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경기의 대명고등학교인데 이 학교가 좀 특별한 거는 요즘에 이제 많아지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경기도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 다니기가 싫은 거 힘들어요. 그럼 그 학교 선생님이 야 너 대명고에 가면은 영어 수학 거의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기술 배우는 게 많아요. 그리고 수업도 조금만 하고 너 거기 가라. 그럼 얘가 학교 그만두느니 가보자 하면은 뭐 한 4, 5교시 하면 끝나고 그러니까 다니고 거기 다니면서 나중에 졸업장은 자기가 원래 입학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는 거죠. 1년 과정 맞춰서 복귀해도 되고 또 안 되면 2년을 또 더 다녀도 되고 그런 학교입니다. 성지 성악중학교도 종종 가죠. 종종 영광에 있는 영산 성지, 화랑 옹경고, 성지 성악중학교, 지평성 중학교, 또 지평성 고등학교도 2010 몇 년에 개교했는데 다 온불교에서 개교하는 학교입니다. 특징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표현하면 싫어하긴 하지만 좋은 말로 하면 아주 부자반 놈들, 사고 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친구들을 주로 받는 학교, 온불교.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마음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특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려고 한다 하면 경계다 이렇게 경계. 내가 이 경계를 어떻게 갖고 살지 하면서 자기 마음을 추적하는 그런 훈련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되는지 옹경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제 워낙 아이들이 기운이 넘쳐나니까 자동차 폐차된 거 있죠. 폐차 그걸 학교에다 놔둬요.
애들이 화나면 나도 차를 막 두들겨 패고 막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와 화를 풀고 또 워낙 담배들을 많이 피니까 아예 한쪽에다 이렇게 큰 드럼통을 하나 갖다 놨어요. 제발 담배를 피더라도 그 드럼통에만 버려다오. 여기 안 나와있지만 한결의 고등학교라고 경기도 화성, 안성에 있는데 거기는 소위 탈북 청소년들만 받는 학교가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독특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후 학교는 성남 그 분당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를 이렇게 두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기숙사가 다 있어요. 또 이후 학교는 그 분당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성 때문에 학생들의 그 학습 수준이 좋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가서 일부 대한교육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거기서 막 희재기를 합니다. 기존학교니 어쩌니. 요즘에 한빛고등학교도 별로 좋은 평가는 못 받고 있죠. 일반 학교화 되었다. 전반적으로 대안학교들이 지원자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대학 진학률도 있겠고요. 그보다 더 비중 있는 이 요인으로는 이런 대안학교, 기숙사 대안학교에 이렇게 보냈던 그 도시 학생들이 그 지역에 무슨 학교들이 생겼습니까? 혁신학교. 혁신학교에서 대안학교의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 갔어요. 이미 검증됐죠. 대안학교는 이미 이제 성격이 하나 나왔는데 공립 제도권 학교에 비해서 어떤 실험성, 모험적 상상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가 있죠. 교육과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소규모 학교고 입시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다 하는 것들은 혁신학교에서 많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는 경남 마산에 있는 공립이고요. 곡성 하늘고도 공립이고 강진 청남중도 공립중학교이죠. 아마 해남 쪽에서도 좀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장흥, 강진, 해남 쪽 학생들이 많이 있다. 초기에 굉장히 이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돼 있다. 그저께 그 선명한 교장 선생님 뵙고 왔는데 소위 이제 그 사회적 그 통합 대상자, 배려 대상자들이 많이 와줬으면 하는데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학교가 새로 지어놓고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시골에 정말 보내야 될 아이들이 돈이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있고 학비를 안 받지만 프로그램비를 받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또 지역의 다문화 지원센터나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에서는 또 그 학생들이 있어야지 그 기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대한중학교를 이렇게 좋게만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홍천 해밀학교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9년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참여하고 있는 학교인데 처음으로 이제 공립에서 초등 대안학교도 참여하는 형태로 그래서 민간에서 시작된 이런 학교들이 이제 공립이죠. 다 공립으로 조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는 인가형이고요. 이제 인가를 받지 않고 하는 학교들이 이 근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눕봄학교죠. 눕봄학교는 가서 설명을 좀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의 프로그램이 뭡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눕본 문익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었다 하는 게 한 10분, 20분 설명을 하고 눕본 문익환 선생님의 철학이 어떤 거였고 또 우리가 어떤 철학을 이렇게 물려받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설립 이념과 철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자잘한 이제 세부적인 컨텐츠가 이제 편성이 되는 거죠. 공립은 그렇지가 않아요. 청남중학교 가서 설명을 드리면은 학교 뭐 이념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공립인데. 근데 이제 공립 대한 학교들은 당장 힘든 학생들을 긴급 구제하는 그런 역할에 더 비중이 있는 거죠. 설립 이념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참 배우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배움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민간에서는 과감하게 간대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이 되긴 했지만 3개월 동안 해외 이동학습도예요. 3개월 동안. 공립에서는 사실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죠. 이 통계는 믿을 만한 통계는 아닙니다. 이것만 확실합니다. 이거는 인가를 받았으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185개에서 1500개까지 추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디까지 대안학교로 볼 것이냐가 막 다릅니다. 교회에서 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또 주말형 학교도 꽤 많고요. 또 계절형 학교도 또 있고요. 또 마을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의 나중에 최종 결론이 뭐가 되냐면은 이 대한교육의 운동은 국가 중심의 학교 형태에서 탈국가화, 탈근대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대한교육 운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더 과감한 모양의 학교 태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그 비인가 학교에 이제 늑범학교가 대표적이었고 저쪽 동부 쪽에 가면은요 사랑어린 배움터라고 있습니다. 순천하고 여수 경계에 와원 마을 있죠. 바닷가 거기 굉장히 독특하죠. 거기 김민혜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김민혜 목사님이 현재 중심이 돼서 초중 과정을 또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내용이 뭐냐? 그냥 한 장에 요약을 해봤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저런 측면이 있었죠. 억압, 너무 학생들 막 두들겨 패고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것은 배움의 관계가 아니다. 진짜 배움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획일화, 막 두발, 복장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나치게 입시 중심, 자율학습, 보충학습, 심해학습, 학습하지 않을 자유도 필요하다. 학습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조금 역할이 강조점이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학교는 저게 대안학교라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막 국제화된 교육을 중심에 놓고, 그러니까 비인가를 받지 않는 국제학교 형태도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안학교라고 하는 데는 자연, 생태를 강조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유, 평화, 공동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 연대와 협력, 민주주의 가치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배치해서 교사와 학생의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 또 어떤 민주주의적인 토론, 표결을 할 때는 교사, 학생이 동등한 1인 1표를 행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중심 교육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과 마을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계속 기획하고 있고,
다양성과 다문화를 존중하는. 그리고 이제 교실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남에서는 무지개 학교라고 하는데 그런 무지개 학교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교육 자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제 크게 보면 대한교육